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두컴컴한 강원도 골짜기, 가드레일도 없는 그 아찔한 낭떠러지 앞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등 떠밀려 어둠 속으로 추락하던 그 순간, 제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놈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겠지요. 만삭의 아내를 계곡 아래로 밀어버리고 제 신분증과 가방까지 챙겨 유유히 떠나던 그 양반은 지금쯤 남의 돈으로 호이호이하며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살렸고 제 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이 날만을 위해 참고 버티고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독하다고 하겠지만 자식을 품은 어미의 심장이 어떻게 타버렸는지 안다면 감히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제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영혼까지 다 바꿔서라도 그 인간 앞에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가장 잔인한 배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그 남자의 파멸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남편인 진호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살면서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는 고등어 한 마리가 남편의 대학교 등록금이 되고 제가 다듬는 갈치 한 토막이 남편의 고시 공부 책값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났지요. 겨울철 차가운 얼음물에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와도 고시원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에 제 손 한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큰 복을 내려줄 거라고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시장통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번듯한 중견기업 간부 자리에 올랐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정장을 딱 차려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생한 10수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하늘이 도우셨는지 40이 다 된 나이에 금쪽 같은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 노릇을 했어요.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우리 고생 끝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게.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속아 저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양반, 밖에서는 도박과 유흥에 빠져 제 명의로 어마어마한 사채 빚을 지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까지 몰래 들어두었을 줄이야. 시장 사람들은 제가 복 터졌다고, 이제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지만 사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은 신세였던 거예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남편은 유난히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맛있는 걸 사오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조용한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자며 저를 달랬지요. 저는 그저 남편이 저를 너무 아껴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쌌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강원도 깊은 산길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이었는데 남편은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도 험한데 그냥 돌아가요. 제가 불안해서 남편의 소매를 붙잡자 그 양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거의 다 왔어. 여기만 넘어가면 아주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이 나와. 갑자기 남편이 낭떠러지 바로 옆에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확인해봐야겠다고 차 밖으로 나가더군요. 한참을 밖에서 부스럭거리더니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이것 좀 봐봐. 여기 밑에 뭐가 박힌 것 같아. 당신이 좀 비춰줄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묵직하고 강한 힘이 제 등을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악!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어요. 가파른 계곡 아래로 몸이 구르는데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위에 부딪히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제 배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안 돼.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 저 멀리 낭떠러지 위에서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양반은 제가 떨어진 곳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제가 길바닥에 떨어뜨린 가방과 신분증을 주워 담더군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멀어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구나. 차가운 계곡물이 제 몸을 적시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가 없었어요. 배 속에서 꼬물거리는 이 작은 생명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적 10만이었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물가에서 벗어나 바위 틈바구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이름을 저주하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당신이 저지른 짓을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고요. 눈을 떴을 때는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인 낡은 산막 아니었어요. 제 머리맡에는 늙으신 우리 아버지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계셨지요. 딸 자식이 소식이 끊기자마자 예감이 이상하다며 예전에 다니던 산길을 샅샅이 뒤지셨던 모양이에요. 기적처럼 바위 틈에 끼어있던 저를 아버지가 발견해 들쳐업고 오신 겁니다. 수연아, 정신이 드냐? 세상에 이 무슨 천인공노할 일이냐? 아버지는 제 몰골을 보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계곡에서 굴러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배가 찢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예정일도 남았는데 아이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남편인 진호는 이미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을 텐데 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그 좁고 추운 산막에서 아버지가 직접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하며 제 아이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비명도 지를 수 없어서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입술이 다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마침내 고요한 산속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아버지는 산 아래 소식을 알아보고 오셔서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그 인간, 제가 실종됐다며 경찰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는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심지어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릴 준비까지 마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저는 그날로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그 계곡에서 죽어 없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를 죽은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 인간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저는 품 안의 아들 민준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내 삶을 짓밟은 그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산막에서 아들 민준이를 품에 안고 결심한 그날부터 제 시간은 남들처럼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순진한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팔아 제 미천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돈을 들고 연고도 없는 타양으로 내려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 설거지부터 공사장 한바지 밀까지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 인간이 제 사망 보험금을 타내어 호이호이하는 동안 저는 제 얼굴을 지웠습니다.
사고로 일그러진 흉터를 없애는 수술부터 시작해 조금씩 예전의 제 모습을 지워나갔지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심지어 거울 속의 나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독하게 변했습니다. 제 이름도 이제 이정은이라는 새로운 세 글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족족 땅을 사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인간이 건설 회사를 차려 세력을 불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민준아, 저 건물이 내 아버지가 피눈물로 세운 탑이란다. 저는 어린 아들에게 아비에 대한 원망을 가르치는 대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강조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픔을 먹고 자란 아이처럼 영특하고 단단하게 자라주었어요.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공부만 시키는 애미가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우리 아들은 단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장성한 아들의 그 한마디가 지난 20년의 고통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민준이는 당당히 실력으로 그 인간의 회사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 양반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자신이 20년 전 죽였다고 믿는 아내와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준이가 그 인간의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 그 사람은 영악한 인간이야. 아들은 늠름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편인 진호를 꼭 닮은 그 눈매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신입사원답지 않은 완벽한 업무 능력으로 금세 그 인간의 눈에 들었습니다. 진호는 자기 핏줄인 줄도 모르고 민준이를 곁에 두며 무척이나 아꼈다고 하더군요. 나를 닮아 일 처리 하나는 끝내주는군. 자네 같은 인재가 내 밑에 들어온 건 행운이야. 아들에게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씨앗이 자신을 베러 온 칼날이 된 줄도 모르고 칭찬을 늘어놓다니요. 민준이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직원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그 인간의 비자금 장부와 부실 공사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진호는 회사가 커지면서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고 하청업체 돈을 갈취하고 공사비를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지요. 그 비겁하고 추악한 본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배후에서 그 인간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고 투자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게 만들고 그가 의지하던 인맥들이 등을 돌리게 했어요. 사채 빚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했던 인간이니 다시 돈줄이 마르면 어떤 광기를 부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물기 직전까지 몰아넣듯 저는 서서히 그 인간의 목을 조여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제게 보고했습니다. 그 인간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하게 굴고 있는지 말이에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곧 그 인간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인간의 건설 회사가 무리한 확장과 부실 공사 폭로 위기로 사면초가에 빠진 날이었지요. 진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물급 투자자를 백방으로 찾아 헤맸고 제 비서가 그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회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해외 자산가가 한 분 계십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직접 뵙고 말씀 나누시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진호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커다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은 대표님, 제 회사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 인간을 보며 저는 20년 전 계곡물 속에서 바들바들 떨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20년 전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들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지요. 서류를 훑어보던 그 인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당신 누구야? 그제야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본 남편의 눈동자의 경악과 공포가 서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진호 씨?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돌아오니 반가운가 봐. 그 인간은 거품을 물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어.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그 옆에서 민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던 제 일처리가 사실은 당신의 파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그 인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부하 직원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모아둔 비리 장부와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검찰에 넘겨졌고 그 인간의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20년 전의 살인미수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라며 발악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살려냈던 기록과 제가 숨어 살아야만 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법망을 피해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야. 내 돈이라고. 너희들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하지만 그가 갈구했던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모두 압류되었고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와 부실 공사 입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내연녀와 그 주변 인물들도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지요.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그 인간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존경받는 기업가인 척 연기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그저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판결이 내려지는 날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인간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피고인 박진호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계곡으로 떨어졌던 그 시간만큼 그 인간도 이제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늙어가겠지요. 법정을 나서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는 그 길로 바로 강원도 산속에 계신 아버지께 향했습니다. 딸의 복수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도 이제야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우리 모자에게도 평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산막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지요. 왔느냐, 우리 딸? 애썼다. 정말 애썼어?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묻히던 시절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제가 굴러떨어졌던 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무서운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마치 고생했다고, 이제 다 잊으라고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그 맑은 물에 씻어 보냈습니다. 민준아, 여기 기억나니? 내가 여기서 태어났단다. 민준이는 계곡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미뤄왔던 행복만 찾으면서 살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비로소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정은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지 않고 그저 민준이의 엄마이자 아버지의 딸로서 소박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려 합니다. 참고, 버티고, 미뤄온 인생이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파멸이 아니라 소중한 내 가족과 평화였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계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끝내 살아남으면 반드시 해뜰 날이 옵니다. 이제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